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그리고 전 세계가 이를 주목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사할까요? 이 영상을 통해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주요 시간대별 정리.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 시도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북한 공산 세력과 국내 반국가 세력의 위협을 언급하며 이를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는 긴급 소집되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즉각 해제를 요구했죠. 새벽 4시 30분 윤 대통령은 일부 계엄군 철수를 명령했지만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계엄령을 완전히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퇴진 요구와 직무정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8시 여야는 각각 계엄령의 경제 및 외교적 영향 대책과 대통령 직무정지 및 내란죄 처벌 요구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전원 찬성 해제 결의안 통과, 이것이 단순한 법적 절차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두 번째,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말해 계엄은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할 때 군사력을 통해 행정사법권을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음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엄법의 구조와 핵심 내용. 계엄법은 단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간단한 법률입니다. 핵심 조항을 살펴보죠. 1. 계엄사령관의 권한 제7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모든 행정과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 권한이 군사령관에게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2. 대통령의 감독 제5조. 계엄사령관은 원칙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계엄권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의 기본권 제한 제9조.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군사법원의 역할 제10조. 계엄 지역에서는 모든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와 완전히 다른 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네 번째, 비상계엄이 위험한 이유. 군대가 법적 통제 없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위협합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사법 절차나 언론의 자유는 계엄사령관의 판단 아래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엄의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계엄령의 과거. 우리 역사에서 계엄령은 반드시 비극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군사 쿠데타나 국민 억압의 도구로 악용되었고 많은 희생자를 남겼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당시 계엄 관련 사건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를 방증합니다. 여섯 번째, 국민들의 반응. 우려와 회의의 반응. 일부는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준비 사례를 언급하며 소설 같은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비판 내용.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냉소적 반응. 현대 한국에서 계엄령은 시대착 오적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국민적 저항과 군부의 중립성이 강한 지금 실효성 없는 발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곱 번째, 일본 여론의 반응.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은 법적 용어를 넘어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상계엄, 그 논란과 역사의 중심에서 함께 고민해보시죠.